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8 황무지 개척의 열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 개척의 열광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50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8 황무지 개척의 열광. 5월이란데 여기 황초령 마루턱 표고 1100m의 바람은 아직도 겨울이고 얼음이 골짝골짝에 얼어서 하얗다. 화전민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개마구원을 달리는 기차는 장난감 기차같이 원시 빙하 시대를 뚫고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이곳에 와서 정말 농학 방면을 공부하였다는 것을 다행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넓고 넓은 개마구원의 고태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고라고 생각하였다. 1100m의 높고 넓은 고태의 하늘 아래 첫 동리에는 몇몇 화전민이 감자와 귀리의 농사를 짓고 이것을 주식하고 촉은 목피를 부식하는 태고 그대로의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집이라는 것도 아름드리 나무를 통째로 쌓아올린 원시시대의 나무집이며 생활도구도 목기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당시 이 개마구원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이 사장된 지역을 개발하느냐 하는 공상이 불타올랐다. 이곳의 개발이야말로 한국의 금고가 된다는 데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에 대하여 내가 경탄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노구찌 준이라고 한다. 그는 이 지역에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물을 다만 흘러가는 물을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유수 방향의 변경으로 수력 발전을 일으키고 근대 일본식 신흥 자본가로서의 그 컨트롤은 마침내 대흥남 왕국을 건설하여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 위인을 나는 지금도 존경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의 앰비션은 문둥이인 나에게 아직도 대기만성이란 신조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고원을 대북 같은 신념으로 어떻게 개척할까 하는 데에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아라스카, 카나다, 북시베리아, 북구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인문, 경제, 산업을 수집 공부하는 것이었다. 나의 직무는 이 지방의 축산 기술자로서 축산 증식의 지도와 계획을 하는 것이었다. 화전민과 나는 벗이 되었다. 그 순진하고도 인간 그대로의 생지는 옛날의 자장가 같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일생을 이 망각의 고원에 묻어버리고 살까 하는 충동도 느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로 이 고원은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았다. 6월이자 첫 봄이고 여름이다. 한꺼번에 찾아오는 급템포의 두 계절은 이 고원을 꽃밭으로 터키 탄자같이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정말로
고원의 자연은 말로써 다할 수 없는 신비의 천지다. 뗏목이 양귀비 꽃밭가를 급경류로 살같이 빠져나가면서 목숨을 흥정하는 7월은 벌써 가을이다. 단풍이 피같이 추억같이 물들은 8월은 벌써 서리가 나리고 흰눈이 퍼붓는 것이다. 추석도 눈을 쓸어가며 성묘하는 이 무자비한 자연 속에 나는 고리텔종 면양과 늑대와 싸우는 것이었다. 겨울이라도 이 고원의 화전미는 소못이 없다. 벌거숭이가 되어 빈곤과 원시 속에 유목시대의 어둠을 더듬고 살고 있다. 영하 30도 전후의 추위 속에 알은 나를 찾아왔다. 알은 이 추위에 못 견디겠다고 울상이었다 라고 챕터 18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나 단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란데 여기 황초령 마루턱 표고 1100m의 바람은 아직도 겨울이고 얼음이 골짝골짝에 얼어서 하얗다. 화전민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대마고원을 달리는 기차는 장난감 기차같이 원시 빙하시대를 뚫고 가는 것 같았다라고 챕터 18을 열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권유로 함경남도청 축산과에 일자리는 얻었지만 동네에서 출근한다는 것이 싫어 전근을 간 것이 개마고원이 있는 장진군청인데 이곳은 워낙 표고가 1100m나 되는 고지대라서 생태계가 다른 관계로 5월인데도 눈이 그대로 있었던가 봅니다. 사람이 산다고 해도 여기저기 띄엄띄엄 화전민만이 척박한 산을 일구어 살아가는 정도이니 얼마나 을씨년스러운 곳이었겠습니까? 마치 개마고원을 달리는 열차는 우리가 보았던 영화 설국열차에서의 모습과 흡사한 모양이었던가 봅니다. 여기서 황초령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함주군, 지금의 영광군과 장진군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서 높이 1200m, 황초령은 함경산맥의 마대산 1745m, 그리고 오봉 2004m간의 안부에 해당하며 안개가 자주 끼고 찬바람 때문에 풀마저 누리끼리 하다 하여 황초령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겨울이면 북서풍의 통로이기에 1년 내내 바람이 강하고 고산식물 군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황초령은 저형뿐만 아니라 기후, 식생, 문화, 역사, 경제, 풍습을 나누는 분수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민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를 일구어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일대에 걸쳐 있는 넓은 벌판인데 해발 고도가 1000m에서 250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넓은 고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쪽은 완만하고 남쪽은 가파른 경동지계로 제4기에 분출된 현무암으로 삼각형을 이룬 용암대지이다 하겠습니다. 산림으로 덮여 있으며 부전강 수력발전소, 장진강 수력발전소 등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원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처음 모습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빙하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질시대 중 기후가 한량하게 되어 지구 위의 넓은 지역이 빙하에 덮인 시기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정말 농학 방면을 공부하였다는 것을
다행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넓고 넓은 개마고원의 고태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고라고 생각하였다. 1100m의 높고 넓은 고태의 하늘 아래 첫 동리에는 몇몇 화전민이 감자, 귀리의 농사를 짓고 이것을 주식하고 촉은 목피를 부식하는 태고 그대로의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북이나 남이나 40년부터 60년대에는 화전을 일궈 연명했지만 추운 지역인 북한의 개마고원이야 불보듯 뻔한 광경이 아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촉은 목피도 어려운 환경이었겠죠. 5월에도 새 생명이 눈을 뜨지 못하고 8월쯤 들어서면 다시 찬 기운이 감도는 환경이었으니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다 해도 제한적이었겠지요. 여기서 농학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생산 기술과 경제 원리 및 응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는 것이고, 고태라고 하는 것은 중국 단어로서 높은 곳, 고지, 석가산이란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아주 오래전이란 뜻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 많이 나거나 간직되어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리라고 하는 것은 볕과에 속한 두해살이 풀로서 높이 60 내지 90cm 정도이며 줄기는 곧게 서고 잎은 가늘고 길다 하겠습니다. 꽃은 5, 6월에 원추 꽃 차례로 핀다 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끼니 때마다 주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촉은 목피라고 하는 것은 풀 뿌리와 나무 껍질이라는 뜻으로 양식이 부족할 때 먹는 험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나 반찬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소박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순수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라는 것도 아름드리 나무를 통째로 쌓아 올린 원시시대의 나무집이며 생활도구도 목기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당시 이 개마고원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이 사장된 지역을 개발하느냐 하는 공상이 불타올랐다. 이곳의 개발이야말로 한국의 금고가 된다는 데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하나오는 지도자의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일개 군청 햇병아리 직원으로서 현실을 타파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지도자의 상을 구현하려는 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름드리라고 하는 것은 한 아름이 넘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으로 깍지를 끼어 감아 안은 상태를 아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목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그릇을 이야기하겠고,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따위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마음대로 상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라고 하는 것은 돈, 귀중품, 중요 서류 따위를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쓰이는 세부치 따위로 만든 궤나 창고를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흥분하여 미친 듯이 날뛰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내가 경탄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지 준이라 한다. 그는 이 지역에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물을, 다만 흘러가는 물을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유수 방향의 변경으로 수력 발전을 일으키고 근대 일본식
신흥 자본가로서의 그 컨주로는 마침내 대흥남 왕국을 건설하여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 위인을 나는 지금도 존경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구치 준이라는 일본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아마도 과학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력발전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학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척박한 곳을 잘 이용하여 부가가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훈 역시 일본에서 고등과정을 2년씩이나 유학을 한 사람으로서 교류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경탄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놀라며 감탄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노구치 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1896년 도쿄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멘스 전기회사에서 근무를 했다 합니다. 그 뒤 소기 전력회사를 창립하여 일본 최초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제조공정으로 유한비료를 생산했다 하고요. 회사명을 일본 질소비료회사로 바꾼 뒤 전무로 있다가 1933년 사장에 취임했다 합니다. 그는 함경남도 일대의 풍부한 수력, 광물자원과 저렴한 생산비, 산미 정식 계획에 따른 유한비료 소비의 증대를 목적으로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으로 진출했다 합니다. 흥남에 조선 질소비료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부전강, 장진강, 압록강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합니다. 그리고 일고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돌아보거나 돌이켜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수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힘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 방식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컨즈론이라고 하는 외래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여 좋아진, 그리고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댐댐이로 본 그 사람, 그리고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행동 등을 높이 사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의 앰비션은 문둥이인 나에게 아직도 대기만성이란 신조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고언을 대붕 같은 신념으로 어떻게 개척할까 하는 데에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알래스카, 카나다, 북시베리아, 북구,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인문 경제 산업을 수집 공부하는 것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지도자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생에 걸맞지 않은 나라밖 세상에 대하여 훤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카나다, 시베리아, 스칸다나비아를 들먹이는 그릇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구가 하나가 된 지금도 진행자는 위의 나라나 장소에 대하여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앰비션이라고 하는 것은 앰비션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망, 야심, 꿈, 욕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여 마음속에 새긴 굳은 맹세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대붕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의 길이가 3천리이며 하루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매우 큰 상상의 새를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분야의 일을 처음 시작하여 새로운 길을 닦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스카라고 하는 것은 알래스카를 이루는 말이 되겠는데요. 북미 북서주에 있는 미국의 한 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수도는 오타와이고 영국 프랑스계가 국민의 반수 이상이며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라 하겠습니다. 종교는 로마 카톨릭교도가 가장 많다 하고 미국과 접한 국경의 길이가 8,890km로 세계에서 가장 길지만 국경 순찰이 없고 내륙 분지가 국토의 80%가량을 차지하며 고지대로 둘러싸여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시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대륙의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러시아의 우랄 산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날씨는 매우 춥고 석유, 천연가스, 철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17세기부터 러시아령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북구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북부 지역,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나라가 이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것은 유럽 북부에 있는 여러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이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변화는 천문이고 땅의 변화는 지문, 그리고 인간의 변화는 인문이다. 인간다움이란 뜻인 라틴어 휴머니타스를 번역하면서 인문이라고 썼고 이후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가리키는 말로 변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인문이라는 동양의 뜻이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나 연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자료를 애써서 찾아 모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직무는 이 지방의 축산기술자로서 축산 정식의 지도와 계획을 하는 것이었다. 화전민과 나는 버치되었다. 그 순진하고도 인간 그대로의 생지는 옛날의 자장가 같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일생을 이 망각의 고원에 묻어버리고 살까 하는 충동도 느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로 이 고원은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나운 시인의 전공에 적합한 보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리 농림학교나 북경대 농학원에서 배운 것이 축산학이니 말입니다. 아마도 자포자기의 심정이었거나 아니면 기술자로서의 사명감에 개마고원에서 뼈를 묻으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곧 현실이라는 생물입니다.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나 직업상의 맡은 바 임무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축산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길러 수량을 늘리는 일, 그리고 지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르치어 이끌음을 말하는 말이 되겠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벌일 일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구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꾸밈이 없고 진실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 생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파 본 적이 없는 본디 그대로 굳은 땅, 이것을 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실을 잃어버림, 그리고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야에 비하여 높은 지대에 펼쳐진 넓은 벌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나 억제 없이 발작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자 첫 봄이고 여름이다. 한꺼번에 찾아오는 급템포의 두 계절은
이 고원을 꽃밭으로 터키 탄자같이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정말로 고원의 자연은 말로써 다할 수 없는 신비의 천지다. 뗏목이 양귀비 꽃밭가에 급경류로 살같이 빠져나가면서 목숨을 흥정하는 7월은 벌써 가을이다. 단풍이 피같이 추억같이 물들은 8월은 벌써 서리가 나리고 흰 눈이 퍼붓는 것이다. 추석도 눈을 쓸어가며 성묘하는 이 무자비한 자연 속에 나는 고리텔종 면양과 늑대와 싸우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원지대의 특성상 급변하는 일기와 계절은 새로운 세상을 연출하나 봅니다.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고 여름인가 했더니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가을로 접어드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새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나 봅니다. 그 모습이 마치 터키의 양탄자 같다고 표현을 했으니 보는 눈이 남다른가 봅니다. 눈을 쓸어내리며 추석 성묘를 한다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템포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이르는 영어가 되겠고요. 터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동북 쪽에 연해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수도는 앙카라이며 주요 인종은 지중해 튀르크인이며 튀르크어를 사용한다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공존하는 개발도상국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산업, 서비스 부분이 농업보다 우세하다 하겠습니다. 목화나 담배 같은 환금 작물은 수출용으로 중요하다 하겠고 전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산림지대는 지금까지 거의 개발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호는 2021년까지 터키였으나 2022년 튀르크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변경했다 합니다. 그리고 탄자라고 하는 것은 털이나 털을 솜을 섞은 것을 굵게 짜거나 두껍게 눌러서 만든 요를 말하나 여기서는 카펫을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을 치장하거나 매만져 꾸밈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영역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육로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하천의 흐름을 이용 때로 엮어 물에 띄워 운반하는 목재를 이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귀비라고 하는 것은 양귀비과에 속한 한 해살이 풀로서 몸 길이는 50 내지 150cm 정도이고 5, 6월에 흰색 또는 홍색의 꽃이 핀다 합니다. 잎은 어긋맞게 나며 열매는 둥근 달걀 모양이다 하겠습니다. 이집트, 인도, 중국 등지에서 많이 재배한다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덜 익은 열매의 즙을 내어 말린 것을 아편이라고 합니다. 급경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나 사조 따위의 거센 기세나 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급물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성묘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 인사를 하고 산소를 돌보는 것, 그리고 무자비라고 하는 것은 냉혹하고 모지름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리떼리라고 하는 것은 메리노종과 기타의 양종을 교배한 것을 말한다 할 수 있겠고 늑대라고 하는 것은 객과 개 속에 속하는 포유류로서 흔히 개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전역에 분포하며 한반도 북부 지방에서도 서식하지만 남한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보인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도 이 고원의 화전미는 소못이 없다. 벌거숭이가 되어 빈곤과 원시 속에 유목시대의 어둠을 더듬고 살고 있다. 영하 30도 전후의 추위 속에 알은 나를 찾아왔다. 알은 이 추위에 못 견디겠다고 울상이었다. 라고 챕터 18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원시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에 반가운 하나운 애인 알이 찾아왔네요. 춥고 쓸쓸한 상황에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마도 우리 남정네들이 군생활에서 가족이나 연인이 면회 신청을 했을 때의 기분과 같았을까요? 아마도 더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알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 19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거숭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모두 벗은 주로 작거나 어린 사람의 알몸뚱이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유목시대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 먹을 만한 물과 풀밭을 찾아 떠돌아다니며 사는 방식의 시대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하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울려고 하는 얼굴 모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11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9 고원에 얽힌 사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성원해 주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알차게 꾸미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